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도를 지나서 한반도 서남 해안에 다가섰습니다.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태풍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내일 오후 또는 밤까지 피해 없도록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뉴스9도 오늘은 1시간 일찍 시작해서 2시간 동안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뉴스9을 보시면서 태풍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태풍 경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태풍은 목포 인근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서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수도권으로 상륙할 것 같다는 예보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보다는 조금 일찍 동쪽으로 진로를 틀어서 내일 새벽 전라남도 영광 부근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속도는 상당히 느립니다. 내일 오전 중에는 충주 인근을 지나며 내륙을 완전히 관통할 것으로 보이고 오후 늦게 강릉 부근을 통해서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상되는 태풍의 경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을 차례차례 연결해서 먼저 현장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이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는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예,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목포 앞바다는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폭우처럼 변했는데요. 이 강풍을 타고 비바람이 몰아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서남해안 섬마을 지역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오후 3시를 기해 태풍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진도 서거차도가 초속 35m, 신안 하태도와 흑산도는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전남 완도군 고군면 앞바다에서는 정박해 놓은 10톤급 요트가 바다에 떠내려갔습니다. 이 전남 고흥에서는 섬마을에 있는 거금대교가 초속 25m가 넘는 강풍에 이용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공용 조형물이 부서지고 가로수가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솔릭이 지나면서 폭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 가고도에 3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해남 205mm, 강진과 진도 200mm 등 전남 남해안 대부분 지역에 2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리산과 전남 해안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최대 400mm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지역 1,500여 개 학교는 오늘 휴교했습니다. 태풍 솔릭은 예상보다 이동 속도가 더 느려졌습니다. 잠시 후 밤 9시쯤 목포 서남서쪽 해상 40km까지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방향도 남쪽으로 더 치우쳐 내일 새벽 3시쯤 전남 영광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에서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예, 벌써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세서 오선열 기자가 방송하기가 쉽지가 않은 듯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릭은 육지에 상륙하는 시간이 내일 새벽 3시 전후가 될 거란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전라남도 영광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로와 이동 속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틀린 예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특히 태풍의 경로에 살고 계신 분들은 방송을 보시면서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풍이 상륙해서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전라북도 부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전북 부안 격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위험 표지판이 사정없이 휘날리는 것처럼 바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5시간 뒤면 태풍이 이곳에 상륙을 합니다. 현재 전북 전역과 서해, 남부, 중부 앞바다에는 모두 태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해 먼바다에는 최고 8m 이르는 파도가 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전남과 전북 지역 어선 2만 9천여 척이 태풍에 대비해 있습니다. 소형 어선과 낚싯배는 일찌감치 육상으로 옮겨졌고 전북 5개 섬을 오가는 뱃길은 어제 모두 취소가 됐고 끊겼습니다. 군산과 제주를 잇는 항공편 역시 모두 결항이 된 상태입니다. 변산반도와 지리산 등 전국 20개 국립공원은 6년 만에 모두 출입이 통제가 됐습니다. 전북의 유치원, 초중고 164곳은 오늘 휴교를 하거나 아니면 등하교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경북 지역에는 내일까지 초속 30m에 가까운 강풍이 불겠고
50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북 부안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닷물이 가장 높게 차오른 백중사리까지 겹쳐서 해안 지역에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보령 대천항에 이호진 기자가 나가 있는데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다가오면서 비바람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10m를 넘어섰습니다. 빗방울도 점점 굵어지고 있어서 시야를 가릴 정도입니다. 대천항 항구 안쪽에는 어선과 유람선 등 선박 400여 척이 태풍을 피해 정박해 있습니다. 강풍에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밧줄로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충남 지역 각 항토구에 피항한 선박은 4,000척이 넘습니다. 충청도 육상과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곳 대천항에서 섬마을을 오가는 여객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태풍 상륙 경로가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도수 간만의 차가 2m까지 올라 바닷물이 넘치고 태풍으로 폭우가 겹치면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은 전남 영광 인근으로 상륙해 세종과 대전을 거쳐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세종과 충북교육청은 내일 하루 모든 학교를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과 대전교육청도 내일 휴업하거나 등교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지금까지 태풍의 이동 경로에 들어있는 목포, 부안, 대천을 차례로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부터는 태풍이 지나간 곳 피해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쏠리기 위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주도의 피해 상황 살펴보기 전에 어제부터 발이 묶인 제주공항을 먼저 연결합니다. 윤재민 기자, 태풍은 지나갔는데 제주공항은 지금도 항공기 이착륙을 못하고 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제주공항 탑승장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1시간 전쯤에는 아예 천장에 불까지 꺼졌습니다. 안내판에 보이는 모든 노선에는 빨간 결항 표시가 적혀 있습니다. 제주도는 서서히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난기류까지 껴 있어 비행기의 이착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일단 오늘 자정까지 제주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공항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지금까지 승객 5만 3천여 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탑승권을 구하려는 승객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지만 공항은 전체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항공사들은 내일부터 정상 운항을 시작하며 제주공항의 비행기를 추가 운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아직 북상하지 않은 데다 다른 지역도 태풍 영향권에 들고 있어서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부터 태풍 쏠리기 영향으로 제주공항뿐 아니라 김포와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800편 가까운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제주도의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갔던 제주도에는 조금 전 공항에 발이 묶인 것 외에도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해안가 주변 폭포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관광객이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됐고 도내 곳곳에서 강풍과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쏠리기 휩쓸고 간 제주도의 모습은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해안선 일대를 집중 수색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제주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부근에서 관광객 2명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이들은 폭포 부근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나온 게 그게 전부입니다. 사진 찍다가 그 남자랑 같이 갔다가. 이 사고로 23살 박모 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고 일행 31살 이모 씨는 자력으로 탈출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7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축 내장재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제주 복합체육관 천장 일부가 태풍에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빗물이 체육관 안으로 쏟아지며 건물 내부가 부분 침수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사계리는 집중호우로 밭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17개 학교가 침수와 파손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쏠리기 휩쓸고 지나가면서 제주도엔 특히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 비공식 기록이긴 합니다만 오늘 새벽 한라산 진달래 밭에선 순간 최대 풍속 62m의 기록적인 강풍이 측정됐습니다. 62m 이 정도면 어떤 위력이냐 하면 철탑도 휘어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엄청난 위력의 바람에 전봇대와 야자수가 맥없이 쓰러졌고 만세대 넘는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자민 기자입니다. 건물 2층에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렸습니다. 공사장 철제 가림막이 무너져 종잇장처럼 나부낍니다. 신호등이 부러져 흔들리고 버스 표지판이 뽑혔습니다. 야자수와 가로수도 뿌리가 드러나고 부러졌습니다. 떨어지던 폭포수가 강풍에 날려 솟구칠 정도입니다. 커다란 인형 조형물도 부러졌습니다. 제주에는 오늘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2m를 기록했습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초속 60m보다 강했습니다. 길을 걷는 시민들이 강풍에 밀려 비틀거립니다. 초속 30m만 넘어도 지붕이 날아가고 목조 주택이 무너질 정도입니다. 비가 가로로 옵니다. 가로로. 전봇대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제주 서귀포와 중문 등 이틀 동안 12,0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19호 태풍 쏠릭의 북상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있는 특집 뉴스9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10시까지 저희 뉴스와 함께 하시면서 태풍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쏠릭은 지난 2010년 수도권을 관통해 큰 피해를 남겼던 곤파스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폭염에 한껏 달궈진 바다로부터 큰 에너지를 얻은 데다 이동 속도까지 느려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집중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태풍의 특징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혜림 기자입니다. 괴물 태풍을 키운 건 폭염이었습니다. 올여름 한반도 해수면 온도는 28도 안팎을 기록하며 바닷물은 전례 없이 달궈졌습니다. 바다가 내뿜는 열 에너지는 고스란히 태풍 쏠릭을 키우는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해상 기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상태를 지나고 온 태풍이기 때문에 많이 약해지지 않았고 쏠릭은 태풍의 눈이 크고 또렷한 도넛 모양이 특징입니다. 물이 배수구에 강한 힘으로 빨려 들어갈 때 모습과 같습니다. 눈 가까이에 구름이 단단히 뭉쳐져 있어 일반 태풍과 달리 상륙을 해도 힘을 쉽게 잃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태풍 쏠릭은 북상하는 길에 육지도 없어 힘을 뺄 장애물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느린 이동 속도도 쏠릭의 위력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는 상륙 당시 최대 풍속 초속 27m로 사상자 17명을 냈습니다. 쏠릭은 이보다 강한 초속 32m로 전망되는 만큼 파괴력은 더욱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쏠릭이 한반도를 강타할 내일 역대 태풍 피해 기록이 새롭게 세워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번 태풍 쏠릭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입니다.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세력이 약해지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지역에 머무르기 때문에 피해가 그만큼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느림보 태풍이 더 많아질 거란 전망이 있는데 왜 그런지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쏠릭이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던 오늘 낮. 이동 속도는 시속 4km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 속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울이 우리 제주도에 접근하면서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향 시점이 좀 빨라진다는. 태풍 속도가 줄면 한 지역에 오래 머물게 돼 특정 지역의 강수량도 늘어나고 피해도 커집니다. 지난해 8월 미국을 강타한 태풍 하비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하비는 5일 동안이나 텍사스 인근에 머물며 8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느린 태풍이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이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68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포함된 북서태평양 지역이 20% 정도 느려져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선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구온난화가 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온난화로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기온차가 줄면서 태풍 이동 속도에 영향을 주는 기압차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 추담에 이제 생기는 게 바람인데 온도차가 적어지니 바람이 약해지는 거죠. 바람이 약해지면 태풍도 느려진다는 얘기죠. 느리지만 강해지는 태풍. 태풍 대비도 그만큼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어제 뉴스9 이 시간에 쏠릭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해서 오늘 밤 수도권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를 전해드린 바가 있죠. 하지만 오늘 들어서 이동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고 방향도 더 일찍 동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서해안과 충청 내륙 그리고 경상북도 지방에 피해가 집중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왜 이렇게 예상 경로가 여러 차례 바뀌고 있는지 김지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후 3시 쏠릭의 이동 속도는 예상보다 느린 시속 8km였습니다. 속도가 느려진 배경으로 20호 태풍 시마론이 지목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남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원인은 추후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제20호 태풍 시마론과의 상호 관계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한반도 남동쪽에서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인 시마론은 현재 쏠릭과 1000km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처럼 1000km 내에 두 개의 태풍이 있을 때 서로 이동 경로나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후지와라 효과라고 부릅니다. 두 태풍이 만나면 태풍의 진로가 각자 바뀌거나 작은 태풍이 큰 태풍에 흡수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두 태풍이 합쳐 더 큰 태풍이 되기도 합니다. 시마론은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37m로 쏠릭과 비슷한 위력을 지닌 태풍입니다. 기상청은 두 태풍의 힘이 모두 강해 서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마론의 영향으로 쏠릭이 속도가 더 느려지거나 한반도를 빠져나갈 길이 막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반도 체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더 많은 피해가 불가피해집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예, 앞서 제가 이번 태풍이 느림보 태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2002년 사상 최악의 피해를 냈던 루사 역시 느림보 태풍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22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엄청난 피해를 안겼는데 이번 쏠릭 역시 그에 못지않게 이동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이어서 차순우 기자입니다. 차량이 물에 잠기고 하천은 범람해 산책로를 집어삼켰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당시 모습입니다. 시속 20km 안팎의 속도로 이동한 루사는 한반도에 22시간 가까이 머물며 기록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루 동안 870mm의 비를 뿌려 역대 강수량 1위를 기록했고 사망자와 실종자 246명, 역대 가장 큰 5조 1,400여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쏠릭의 이동 속도는 오후 1시 시속 4km, 사람이 걷는 속도에 불과했습니다. 밤 9시엔 일반 태풍 속도의 절반 수준인 시속 21km로 예보됐습니다. 한반도엔 18시간 정도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록적으로 느리게 가는 태풍이고요. 바람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있는데 계속 부니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죠.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에서 40m인 강한 바람과 300km에 이르는 강풍 반경, 또 폭염에 수온이 높아진 바닷물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아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강력한 바람과 호우를 오랜 시간 몰고 오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태풍 루사를 능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김성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을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저희가 어제는 이제 수도권 쪽, 인천 쪽으로 상륙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이제 상륙 지점이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쪽으로 꺾였죠. 꺾였죠. 이렇게 되면 태풍의 영향권을 받는 지역도 좀 달라지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중심이 태풍의 중심이 당초 이제 수도권 쪽으로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심에서 태풍의 중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강풍이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인데 예. 그게 이동한 지역이 뭐 수백 킬로 떨어지게 꺾인 건 아니고 예. 남쪽으로 다소 처졌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진행 방향에 이제 오른쪽에 놓이게 되는 거고 예. 수도권은 이제 왼쪽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강반원, 위험반원 이렇게 해서 좀 왼쪽이 바람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 거리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진로 어떤 변경이 태풍의 어떤 위력 또는 예. 우리나라의 영향 이게 뭐 큰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진로의 왼쪽에 있다면 비는 좀 덜 올 수 있을지 모르나 네. 바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비바람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왼쪽이 예. 좀 약한 오른쪽이 더 강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중위도 지방에 보는 편서풍에다가 예. 태풍의 회전력이 더해지는 오른쪽이 더 왼쪽보다 바람이 강하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충청도 지역을 관통해서 네.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본다면 되게 너비로 보면 얼마 정도의 지금 한 태풍의 태풍의 반경이 한 300km 되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상 남한 전역이 거의 전체가 다 영향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에 붙으면 저 영남 이쪽은 조금 멀었는데 예. 오히려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전체를 아우르는 진로를 밟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으로 들어오면 이제 북한 쪽으로 좀 피해 반경이 넓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남한의 중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 지역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저는 더 넓어질 수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풍의 진로라는 것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루 전에 예측을 하는 건데요. 예. 이 태풍의 진로가 3일 전에 예측한 거, 이틀 전에 예측한 거 기차 철길을 달리듯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이 정도의 오차는 과학적으로 그 인간의 예측에서 있는 그런 오차라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나 3일 전, 이틀 전 똑같은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오차들, 한국, 중국, 미국이 다 태풍이 실제 가는 그 진로 범위 안에서 그런 오차 범위 안에서 다 예측을 했다 이런 거죠. 일본 기상청은 부산 쪽을 중심이 지난다. 한국은 목포를 지난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예. 거의 시종일관 비슷하게 갔다고 보고 그 언론에서 어디로 상륙할 것이냐 이런 거는 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상륙 지점에 따라서 피해 지역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태풍 영향이 없다. 네. 그런데 저희가 과거의 태풍을 보면 그 육지에 상륙하면서 이제 세력이 좀 급격히 약해지는 이런 모습도 봤는데 이번 태풍은 어떻게? 그렇죠. 지금 벌써 태풍의 일부가 육지에 상륙을 했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의 차이는 육지는 이제 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마찰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태풍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지역이죠. 바다로부터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고 육지가 마치 얼음판을 돌던 팽이가 돌뿌리에 탁 치는 격이 되죠. 그러면 이제 비틀거리고 그 회전력이 약해지고 이런 거죠. 이 태풍도 역시 그렇게 될 텐데 문제는 이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더라도 마찰력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어떤 바람들이 간판이 날아다니고 이 정도의 큰 위력이죠. 태풍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면 중심 부근에 초속 17m의 강풍이 불기 시작할 때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17m. 네. 근데 어제 제주도에서 뭐 비공식적으로 62m 기록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이죠. 네. 예. 자, 어쨌든 17m가 됐든 뭐 30m 정도 되면 엄청난 정도의 바람일 텐데 이게 육지로 상륙을 하면서 해안가 지방이 물론 이제 가장 피해가 클 거고요. 이게 이제 육지를 지나가면서 세력이 조금 약해지긴 할 텐데 이 정도면 도심 지역은 상당히 뭐 간판 같은 건 위험한 데가 많겠죠. 더군다나 어떤 시설물, 구조물,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심 지역 참 위험하죠. 특히 빌딩들이 많은 숲에 이 정도의 초속 20m, 30m 바람이 통과하게 되면 빌딩풍이라고 해서 좁은 계곡을 마치 이렇게 빠져나갈 때 물들이 빨라지듯이 그래서 어떤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 고층 건물이 많은 대도시에 이와 같은 강풍이 부는 태풍이 접근하게 되면 더 큰 그런 2차적인 또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거죠. 예, 저는 과거 사실은 루시아 때인가요, 매미 때인가요, 크레인 무너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마산에서 그때 제가 취재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좀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태풍도 일단 바다 쪽에서 위력은 그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2013년 매미 때
그 들어올리는 게 뭐죠?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예, 그 크레인. 크레인. 그게 강풍에 무너졌는데 예. 그때는 이제 바다 남쪽 바다에서 거칠 게 없이 막 들어오는 바다가 처음 만난 곳이 마산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은 약간 비껴치기라고 그러나요? 예, 이게 예. 그 내륙을 한쪽 태풍의 세력이 한쪽을 걸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거의 90도 각도로 육지를 만나면 그때는 매미는 그렇게 올라왔고 어마어마한 위력이 이번에는 서해안 쪽으로 조금 비껴 올라오기 때문에 올랐어요. 조금 약화될 수는 있겠다. 네. 그러나 뭐 하여튼 강풍은 강풍 대비는 지금 많이 하셔야 되겠고 네. 지금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쪽은 어디 쪽입니까? 역시 지금 전남 해안 쪽으로 중심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예. 아까 말했듯이 위험 반환.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부지방 전체가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오른쪽으로 할 것 없이 강풍력에 들기 때문에 큰 바람 피해. 그러니까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벼가 있고 올해 폭염 때문에 과일이 그 어떤 결실이 안 좋은데 그나마 이 강한 바람으로 다 떨어질 게 우려가 되고요. 그런 어떤 자 조금 전에 이제 태풍 저희 기자들이 분석을 하면서 후지와라 효과라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태풍 2개가 올라오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뭐 속도를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또 세력이 합쳐지기도 하고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지금 일본 쪽에 20호 태풍 시바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에 와서 속도가 오늘 오후 1시경에 사람 걸어가는 속도인 시속 4km 확 줄었거든요. 저는 이 태풍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방향 전환하는 어떤 그 순간에 속도가 급격히 줄었다고 보고 지금은 그 정상적인 한 시속 20km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때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게 시마론이 어떤 속도를 줄였을 것이다. 후지와라 효과가 작용을 했다. 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요. 이 태풍이 늦은 건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이 태풍이 끌어주는 상층의 강한 바람, 즉 제트기류가 역시 약하다. 이 제트기류 약한 문제는 겨울철에 한파를 가져오고 또 지난 폭염 기간 동안에 북쪽에서 찬 공기를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아서 폭염이 기온이 올랐다 낮았다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 그냥 한 달여 그 폭염이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어떤 제트기류의 약해진 원인, 이건 지구 온난화의 한 그 어떤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원인 때문에 이 태풍 솔릭이 우리 한반도 부근에서 통과하는 속도 이런 게 상당히 느린 태풍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이 생각을 할 때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과 바람이 약하다는 것이 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속도는 느린데 바람은 왜 강합니까? 저는 이제 팽이를 비교할 때 팽이요? 팽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강하게 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원리고. 팽이가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팽이가 이동하면서 빨리 도는 팽이가 있을 테고 가만히 제자리에 자리 잡고 강하게 도는 팽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풍도 저는 뭐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약해진 게 아니라 마찰력 그 한 일부분이 몸이 벌써 이제 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태풍이 약해진 것이고 오히려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돌면 오히려 에너지를 더 흡수해서 더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0시까지 또 이제 이 특보를 계속 하고요. 또 밤늦은 시간에 또 특보를 하는데 또 계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 의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점차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는데요.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정린 기자, 태풍이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까? 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게 실감이 날 만큼 서울 지역에도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풍속은 초속 2.5m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태풍 전야에 접어들면서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퇴근길 많은 시민들은 차를 두고 나와 비교적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폭염이 너무 심했는데 오늘 내일 태풍이 심해갖고 심하게 온다고 그러니까 내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좀 일찍 나오려고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남 탄천 주변 주차장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국내 최고층인 롯데월드타워도 건물 흔들림 분석 등 24시간 상황 대기에 나섰습니다.
태풍이 서울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내일 오전 9시쯤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4에서 27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20m 정도면 몸을 굽히지 않고 걷기 힘든 정도입니다. 당초 태풍은 시민들의 활동이 적은 새벽 3, 4시 정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은 출근과 등교 시간대에 서울과 가장 가까워지고 강한 비바람도 이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 출근길에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려 많은 곳은 최고 150mm까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네, 이제 바닷길과 하늘길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한송원 기자, 항공편 결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결항이 확정된 항공기는 950편을 넘어섰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항공기 결항이 시작된 제주공항을 오가는 486편의 비행기는 모두 결항됐습니다. 현재 관광객 등 5만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출발 9편, 도착 10편 등 국제선 여객기 19편이 결항했습니다. 또 오후 6시부터 인천공항과 용유역을 잇는 자기부상열차의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비상대책본부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내일 역시 태풍의 영향으로 국내 공항에 결항이 예상된다며 승객들이 결항편을 사전에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배편 운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 연안부두 쪽, 즉 바닷길의 통제도 늘고 있습니다. 인천항에서 근처 섬으로 가는 여객선 18척의 운항이 오늘과 내일 전면 통제됩니다. 또 인천항과 중국을 잇는 국제선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또 400척이 넘는 무역선, 화물선 등이 높은 파도와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고자 모두 인천 연안부두로 피항했습니다. 어선들까지 합하면 2천여 척이 넘는 배들이 피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태풍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내일 7시 세종, 9시 충주, 오후 2시쯤 강릉 부근을 지나 동해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도 항공편과 배편 운항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항공편이나 배편 이용하실 분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 정보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태풍 상륙을 앞두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대비를 꼼꼼히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강풍에 흔들리는 간판을 주의하셔야 하고 유리창도 창틀에 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강풍에 찢어져 철골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간판을 소방대원이 힘들게 붙잡고 있습니다. 미리 손을 쓰지 못한 간판은 강풍에 그대로 쓰러져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간판은 말 그대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들이 없는 간판들이 있어요. 그런 간판들은 방치되다 보니까 위험한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2012년 태풍 댐빈과 볼라벤이 왔을 땐 간판 1,500여 개가 떨어졌고 11명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2010년 태풍 곰파스 때도 서울에서만 간판 500개가 추락했습니다. 간판이 오래돼 녹슬고 나사가 풀렸을 경우 사전에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행인이 위험할 정도로 건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해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내륙을 관통할 땐 아예 외출을 하지 않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 과수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문경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농민이 사과나무 가지에 지지대를 세웁니다. 지지대와 나무를 끈으로 단단히 묶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낙과 피해가 걱정입니다. 태풍은 강도가 좀 세다고 그러네요. 사실 저희 농민들은 걱정입니다. 피해가 좀 덜하고 지나가도록. 또 다른 사과 농장. 지난 2012년 태풍으로 사과나무가 무더기로 쓰러졌습니다. 나무를 새로 심고 키워 5년 만인 지난해에야 처음 수확했습니다.
이번에 또 태풍이 상륙한다는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현장이 바뀔지 모르니까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 악몽에 대해서 살아날 수도 있죠, 사실은. 올해 봄에는 냉해가 난 데 이어 여름에는 폭염으로 과일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과수농가는 폭염 피해로 이미 전체 생산량의 30%가 줄었습니다. 보름 뒤면 추석용 사과 수확을 시작합니다. 수확기에는 과일이 가장 무겁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강해도 낙과 피해가 집중됩니다. 일소 피해까지 있는 데다가 이번에 오는 태풍 때문에 큰 걱정이 돼요. 이번에만 잘 지나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난 2012년 태풍 삼바 이후 6년 만에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추석을 앞둔 과수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번 태풍은 8년 전 태풍 곤파스와 경로가 닮았습니다.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한반도 왼쪽에서 상륙해 관통을 하는데 오늘 하루 곳곳에서 태풍에 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래도 과한 준비가 훨씬 더 낫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17명의 사상자와 76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던 태풍 곤파스. 당시 곤파스는 강화도 남동쪽, 한반도의 왼쪽으로 상륙했습니다. 피해를 키운 건 상륙 경로였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서풍이 불어요. 오른쪽 반구는 남서풍에다가 서풍이 붙어지니까 바람이 더 강해지는 거야. 곤파스와 경로가 비슷한 태풍 솔릭도 한반도 전역에 강한 바람을 몰고 온다는 겁니다. 수도권에도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면서 건설 현장은 비상입니다. 서울의 한 초고층 건물 건설 현장입니다. 태풍에 대비해 건설 작업은 모두 중단됐고 공사 자재들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혹여나 바람에 날아갈까 낙하물 방지망도 눕혀 묶어놓고 작은 자재들엔 망을 씌워놨습니다. 빗물 펌프장도 태풍이 몰아올 폭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올 경우 저지대 침수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장 관리와 수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토사가 유출돼 담장과 축대가 무너질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폭풍 때문에 수도권 2천만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전국의 학교들은 휴교 또는 단축 수업에 들어갑니다. 서울과 충북의 유치원, 초, 중학교는 내일 모두 휴교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전국 1940여 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오늘 임시 휴교했습니다. 태풍이 강타한 제주도는 전체 학교가 휴업했고 전라북도도 95개 학교가 휴업했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오늘은 오전 수업만 진행했고 내일은 충북 전 지역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전남교육청도 오늘 하루 전남 지역 모든 유치원과 학교 1,380여 개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태풍 솔릭이 내일 오전 중에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내일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전면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는 가급적 휴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염려가 돼서 우선적으로 유초, 중학교에 대해서는 내일 하루 휴업 명령을 내린 거고요. 경기도 교육청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휴교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전국 어린이집에도 보건복지부가 등원 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모들이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길 곳 찾기가 어려워 정상 운영을 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에 있는 어머님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휴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태풍 상황에 따라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가족들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오늘 가족들은 속초에 집결했는데요. 태풍에 혹시나 길이 끊기면 어쩌나 걱정하면서도 안 되면 헤엄치고 날아서라도 가겠다며 만남을 간절히 고대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여 거리. 올해 100살 강종옥 할머니에겐 쉽지 않은 길입니다. 68년 전 헤어진 여동생을 만난다는 생각에 한달음에 달려왔지만 태풍이 걱정입니다. 걱정하셨어요. 태풍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태풍이 오는 가운데서도 남측 가족들은 북측 가족들에게 안겨줄 선물 꾸러미를 한아름씩 안고 이곳 속초에 집결했습니다. 뭐 물이 넘치든지 어떤 경우라도 그냥 끝까지 어떻게든지 만날 작정입니다. 태풍과 길이 끊어져도 헤엄쳐 가고 날라서라도 가야지. 1차 상봉이 남측 가족의 신청으로 이뤄졌다면 오늘부터 시작된 2차 상봉은 북측 83명의 신청으로 진행된 남측 가족 337명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필요하다면 상봉 장소와 일정, 조건 등을 신속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저녁 기준으로 바뀐 일정은 없지만 북측과 비상연락 채널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측 가족들은 내일 속초를 출발해 오후 3시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일본도 오늘 밤 20호 태풍 시마론이 관통할 전망이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풍 쏠릭이 한 차례 영향을 준 상태라 최대 10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일본 시코쿠 고치현. 집채만한 파도가 바위를 덮치고 현수막은 찢어질 듯 나부낍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이 오늘 밤 시코쿠 등 일본 서남부 지역에 상륙합니다. 強い勢力の台風第20号は本日夜、四国地方や近畿地方に上陸する見込みですが、上陸前から広い範囲で大雨となる恐れがあります。 시마론의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에 달하는 상황. 밤사이 뿌릴 비의 양은 시코쿠 800mm, 미에현 600mm로 예보됐습니다. 앞서 19호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이미 400mm 넘는 비가 내린 곳이 있어 일부 지역은 쌍태풍으로 1000mm 이상의 폭우가 우려된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항공편 수백 편이 결항됐고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지난달 폭우로 200명 넘게 숨진 곳이어서 또다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코쿠 고치현과 에히메현 등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피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避難勧告などが出た場合は自分のことと受け止め、直ちに高い場所など安全な場所に避難する。 태풍 쏠릭이 일본 규슈 해안을 지나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또 중국 동부 해안에선 어선이 좌초되거나 화물선과 충돌해 24명이 구조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미국 하와이도 비상입니다. 대형 허리케인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대형마트에는 생필품을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미국 하와이의 대형마트. 물건을 사려는 주민들로 붐빕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레인의 상륙이 임박하자 생수와 통조림 등 생필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Like everyone else, I'm buying propane. I'm spending my morning standing in line to buy propane. 합판과 발전기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줄을 잇는 등 140만 하와이 주민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We're going to put them over top of windows to protect them for any hurricanes, speed winds, and we're also going to be prepping homes. 이번 허리케인은 우주에서도 뚜렷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포착된 위성사진에는 비구름이 소용돌이 치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최고 시속 209km의 강풍까지 동반한 탓에 하와이 당국은 휴교령을 내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You know, the whole focus in disaster preparedness is helping each family and each individual prepare themselves.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카테고리 4등급 허리케인 레인은 하와이 섬과 마우이, 오아후 섬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태풍 속보는 잠시 뒤 취재기자들 연결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걱정을 더해가는 우리 경제 소식입니다. 올 2분기 소득 통계가 나왔는데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1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었는데 2분기에는 더 줄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으나 오히려 더 악화된 건데요. 최은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네, 1분기에 양극화 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그 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올해 2분기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소득은 월 평균 132만 4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7.6% 줄었습니다. 이 고소득층을 보면 상위 20%인 고소득층은 913만 4천 원이었습니다. 10.3%가 늘어난 건데 이 증가폭은 역대 최대입니다. 이러니 소득 격차로는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원인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고용부진에서 찾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줄면서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소득 하위 20%에서는 취업 인원수가 지난해보다 18% 감소했습니다. 이 범위를 소득 하위 60%까지 넓혀도 감소 추세가 이어집니다. 조선과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고 여기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서 저소득층이 갈 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위축된 건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더해서 소득 분배 악화가 중산층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소득 상위 40에서 60%를 중산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월 평균 소득은 394만 2천 원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0.1% 줄어들었습니다. 임금은 대체로 이 물가에 따라 오르기 마련인데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소득 주도 성장은 허울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투입하고도 이렇게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고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는데 그럼에도 정부의 해법은 예산 투입입니다. 당정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는 확장적 재정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은 돈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의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여 민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당초 정부가 밝힌 462조 원 수준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5,000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해 200억 원을 반영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올해보다 200억 늘어난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등 8대 선도 사업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연구개발 예산은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는데 대통령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연금 부담을 더할 경우 1,555조 원에 이르고 가계부채 역시 1,500조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할 당시 구걸로 보이지 않게 하라고 청와대가 요청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국회 발언을 보면 구걸이라는 이 단어는 없지만 비슷한 취지의 요청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성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청와대가 김 부총리에게 삼성 방문이 투자 구걸로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김 부총리 모두 부인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제 철학하고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는 각각 어제와 오늘 국회 답변에서 구걸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투자 종용이나 투자 압박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청와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려를 전달했다, 이거는 맞는 거죠. 예, 그런 투자의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달라. 네. 가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요.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투자를 이렇게 뭐 정부가 요청 내지는 종용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 나오는 게 좀 조심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정도의 의사 전달이 제게 있었습니다. 삼성은 김 부총리가 방문한 지 이틀 만인 지난 8일 3년 동안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심각하죠. 최근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는 없는지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집값 오름폭이 30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7% 올라 1월 마지막 주 0.38% 이후 최대폭을 나타냈습니다. 흑석, 뉴타운 등 재개발 이슈가 있는 동작구가 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용산과 영등포구도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편법 증여를 집중 조사하고 대출 규제도 계속해서 점검할 방침입니다. 세무 단속과 청약 단속이 모두 함께 병행되기 때문에 자금 출처라든지 자금 운용이 쉽지 않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집을 추가로 구입하기 어렵고요. 정부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쯤 중폭 개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자 국면 전환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협치 내각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돌연 이르면 다음 주쯤 3-4자리에 중폭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각 대상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각에는 환경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과 함께 고용 참사에 책임이 거론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유임 가닥인 반면 송영무 국방장관의 교체가 2기 개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야당 의원을 입각시키는 협치 내각은 달성이 어렵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여당의 제안으로 추진됐지만 2달 만에 목표가 꺾인 데 대해 청와대는 각 당에서 보여온 반응들로 상황을 판단했을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애초 실천 의지가 있기보다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었냐는 말이 나옵니다. 협치 내각이 처음 외부에 거론된 지난달엔 국방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 논란이, 이번에는 고용 쇼크와 관련한 경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고용 쇼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분위기 전환용 개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나눈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가운데 3개월치 대화 내용이 삭제된 정황을 특검팀이 확인했습니다. 시기는 2016년 9월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드루킹은 11월 9일 김경수 지사가 보는 앞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시기로 보면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성격을 결정짓는 매우 핵심적인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드루킹 김 씨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누군가가 이 중요한 시기의 대화 기록을 삭제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초반부터 수사력을 집중했던 부분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았던 시점의 통신 내역이었습니다. 특히 첫 방문 일자인 2016년 9월 28일 직전부터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11월 9일 직후까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공범 관계나 개입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소셜 네트워크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런데 드루킹 김동원 씨를 상대로 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김 지사와 텔레그램 대화를 위해 만든 방이 3개라며 그중 하나에 일정을 조율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 디지털 증거 분석팀이 이 대화록을 찾기 위해 김 씨 휴대폰을 뒤졌지만 공교롭게도 킹크랩 시연회 일자가 포함된 2차례 방문 시점을 전후한 3개월치 대화만 삭제된 것으로 특검팀이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전해들은 드루킹 김 씨는 자신은 지운 적이 없다며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실 수사로 넘어 은폐, 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지만 수사로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모든 증거는 온전히 특검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검찰로 넘기로 했던 송인배, 백원우 두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드루킹 관련 부분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 SNS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무원을 마치 개인 홍보 요원처럼 활용해서 SNS 활동을 하게 만들고 그 실적을 인사에까지 반영했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주장입니다. 1000명에 가까운 관련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사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백대우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을 SNS 정치활동에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정 홍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정치 활동을 공무원들 시켜서 댓글 부대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최대한 악용했다는. 일부 공무원들이 당시 이 시장 SNS 계정에 회원들을 초대하거나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회원들을 한 곳에 모았다고도 했습니다. 이 시장이 공무원들의 SNS 활동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관위가 지난 2015년 11월 검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 완료 직전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34개월이나 방치한 사이에 대부분의 범법자들이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삭제하는 등. 바른미래당은 해당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인사고과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정치적 중립을 어겨선 안 된다고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강조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미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라면서 앞으로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올해 5천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한 조선대학교. 하지만 앞으로 3년 안에 입학 정원을 500명 이상 줄여야 합니다. 교육부의 전국 대학 평가 결과 정원 10% 감축 대상인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됐기 때문인데 대상엔 덕성여대와 연세대 원주 캠퍼스, 경인여대 등 30개 4년제 대학과 36개 전문대학이 포함됐습니다. 평가 점수가 더 낮은 금강대학 등 20개 대학은 정원을 최대 35%까지 줄여야 하고 정부 재정과 국가 장학금 지원까지 제한받게 됩니다. 정부의 진단평가를 받지 않은 30개 대학까지 포함하면 재정과 장학금 제한 대상은 50개, 정원 감축 대상은 116개 대학에 이릅니다. 각 대학별로 강약점을 진단하고 그 강점을 키우는 쪽으로 제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대학 내 구조조정을 하는.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혀 당장 다음 달 수시 모집부터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등 후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보직자분들은 오늘 내일 아마 일괄 사표를 내릴 겁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이달 말 구조조정 명단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조조정 대상에 대한 대학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폐교가 되는 겁니까, 그럼? 당장 폐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실상 퇴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특히 이 최하점을 받은 11개 대학은요, 이 정원도 줄여야 되고 앞으로 3년 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재단 측에서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늘리지 못하면 사실상 학교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면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정말 만에 하나라도 폐교가 된다면 예. 하루아침에 다니던 대학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재학생이 받는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앞서서 폐교됐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난 2월이었죠. 서남대가 폐교됐을 때 교육부는 재학생과 휴학생 등 총 1,893명의 학생들을 전북대와 원광대, 또 단국대, 천안 캠퍼스 등 32개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했습니다. 예. 당시 각 대학들에서는 교육 환경 악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발을 했었습니다. 서남대 학생들도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서남대 졸업생들은 이 취업 시장에서 서류 전형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교직원들도 뭐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특히 교직원 같은 경우는 실직은 물론 이 체불 임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는데요. 원룸, 또 식당, 위락시설 같은 대학 주변 상권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앞서 말한 서남대 폐교 당시에는요, 이 임금 체불액이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자, 뭐 어쨌든 뭐 지역 경제도 걱정이고요. 예. 학교가 계속 존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사실상 퇴출 대상 학교로 이렇게 지목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을 못 받으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는 겁니다. 예. 실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2006년 32,557명에서 지난해에는 123,858명으로 280%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대학이 유치한 유학생들 중 일부는 수학 능력이 수준 이하여서 수업 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유학생들은 또 광고만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취지는 이해합니다만은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좀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막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무기를 적재한 차량 100여 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잡혔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확보한 22일자 평양 미림 비행장 광장의 위성사진입니다. 100대가 넘는 차량이 줄 맞춰 이동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특히 가장 후미엔 길이 12에서 14m로 추정되는 대형 차량 6대가 확인됩니다. 네, 길이가 지금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제 화성 14나 15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ICBM급 미사일이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미림 비행장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순환 비행장 활주로에선 초대형 트럭으로 추정되는 물체 17대가 포착됐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인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지난 2월 건군절 열병식 직전에도 비슷한 트럭들이 나타난 적이 있어 그 정체가 주목됩니다. 건군절 때보다 열병식 규모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이달 들어 두드러진 해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엔진 시험대에선 새로운 해체 활동이 없었고 각종 구조물 작업도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파괴를 약속한 뒤 지난달 해체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를 대체할 안보지원사 구성을 하루 앞두고
현직 기무사 대원이 기무사 해체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과거 불법 행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기무사 원대복귀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청원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현역 국군 기무사령부 중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기무사의 불법 행태와 관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면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다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대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며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선후배들을 원대 복귀라는 이름으로 해고 통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일념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해고 통지는 능지처참 이상의 기분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원글이 논란이 되자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했다며 국민들은 기무사 개혁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반박글도 올라왔습니다. 기무사를 대체하게 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구성은 내일쯤 확정됩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과 댓글 공작에 연루된 기무사 요원 200여 명이 원대 복귀하고 인원 감축에 따라 1000여 명이 추가로 원대 복귀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보훈단체가 태극기 집회와 같은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려는 움직임과는 반대됩니다. 안현영 기자입니다. 보훈처는 지난주 보훈단체의 정치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선언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조항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 가능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대상 단체는 재향군인회와 고엽제 전후회, 상위 군경회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14개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들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 참여를 막은 셈입니다. 보훈처는 단체와 단체장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개인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 회원들의 정치 활동이나 집회 참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없애는 법률안을 제출한 여당의 움직임과는 정반대 기류입니다. 집회를 어디까지 정치적 집회로 볼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훈단체는 사드 배치 지지나 통진당 이석기 구속 촉구 집회뿐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지지 집회 등도 열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현직 고위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부하 직원들을 시켜 구제역과 한미 FTA 등 각종 이슈에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5만여 건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에서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당시 경찰청 황모보안국장은 보안사이버 요원들 90여 명에게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구제역, 반값 등록금, 남북 정상회담 등의 이슈에 정부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친인척 등의 차명 아이디를 이용해 일반인인 것처럼 속였고 이렇게 단 댓글만 4만여 건에 달합니다. 정보국에서도 서울청과 서울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 명을 시켜 댓글을 달도록 했습니다. 희망버스, 한미 FTA 등의 이슈에 대해서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4,000여 건을 달아 이 중 절반인 7천 건을 확인했습니다. 또 당시 보안수사대장이던 민모경정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악성 댓글 작성자, 이른바 블랙펜 자료를 군으로부터 건네받아 내사와 수사에 활용했습니다.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장 없이 이메일 등을 불법 감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무겁다며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지금 시간은 밤 9시 5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8시부터 2시간 동안
태풍 솔릭의 북상과 관련해서 특집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반도 상륙을 앞두고 있는 태풍 솔릭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릭은 지금 목포 인근 해안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내일 새벽 호남 해안 지역을 통해서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의 경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희 캐스터. 네. 지금 태풍이 한반도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예상 진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태풍 솔릭은 지금 목포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이후 전남 해안을 스치듯 지나 새벽 3시쯤에는 전북 군산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6시쯤에는 대전을 지나 한 9시 무렵에는 충주까지 올라오겠고요. 이후 강원도를 통과해 오후 3시쯤에는 강릉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후에도 비바람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당초 예상과 달리 서울과는 좀 멀어졌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시간은 오전 9시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남 지역과 충청, 강원 이런 지역의 피해가 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호남 지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호남, 또 충청, 강원을 통과하는 만큼 이 지역으로는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산지는 그 이상 강하게 불겠습니다. 통과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태풍의 반경 때문에 주변의 이 수도권, 영남 지역까지 전국이 다 강풍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강원 영동과 지리산 부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최고 400mm까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중부, 전북, 경북 지역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 이 중부지방도 앞서 보신 현장 연결처럼 밤사이 갑자기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수 있습니다. 아직 태풍의 영향이 오지 않고 있는 이 중부 지역 분들은 지금이라도 대비를 해두시고요. 물론 태풍이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약해질 수도 있고 진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대비를 해서 안 오면 다행인 것이죠. 혹시나 하고 방심했다가 피해를 입으면 더 큰일입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희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태풍의 주요 길목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차례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 상륙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목포를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1시간 정도 전에 연결을 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이곳 목포는 아직도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도 여전합니다. 밤이 되면서 파도도 매우 거칠어진 모습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 전남 서남해안 지역 섬마을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오늘 낮 3시를 기해 태풍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전남 진도 서거차도가 35m입니다. 신안 하태도와 흑산도는 지금도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날 12시 반쯤 전남 완도군 고구면 앞바다에선 정박에 있던 10톤급 요트가 바다에 떠내려갔습니다. 전남 고흥에선 섬마을을 잇는 거금대교가 초속 25m가 넘는 강풍에 전면 이용이 통제됐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선 공영 조형물이 부서졌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리산과 전남 해안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솔릭은 현재 목포 서쪽 해상 약 40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정쯤에 목포 북쪽 60km 해상까지 이동합니다. 태풍의 방향은 남쪽으로 더 치우쳐 내일 새벽엔 전남 영광 부근으로 상륙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에서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예, 벌써 목포는 태풍의 영향이 상당한 것 같군요. 솔릭은 이렇게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하다가 내일 새벽 전라남도 영광과 전북 부안 지역을 거쳐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안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민진 기자, 벌써 비가 많이 내리는군요. 예,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계 장비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연결이 잠시 끊어졌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남 서해안 지역도 지금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닷물이 가장 높게 차오르는 백중사리까지 겹쳐서 해안 지역에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보령 대천항의 이호진 기자를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진 기자, 1시간 전보다 바람이 좀 세진 것 같군요. 네, 제가 오늘 낮부터 이곳 대천항에 머물고 있는데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빗방울은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시야를 가릴 정도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대천항 뒤로는 어선과 유람선 등 선박 400여 척이 태풍을 피해 정박해 있습니다. 강풍에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밧줄로 단단히 묶어 놓았습니다. 또 그리고 태풍을 불안해하는 어민들은 지금도 배에 불을 켜놓고 선박을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충남 각 항포구에는 폭우로 피항한 선박만 4,000척이 넘습니다. 충청도 해상과 육상 전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곳 대천항과 섬마을을 연결하는 여객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태풍의 상륙 경로는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바닷물에 그 조수 간만의 차가 2m까지 올라 바닷물이 넘치고 태풍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전북 부안 변산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전과 세종을 지나 동쪽으로 이동해 내륙을 관통합니다. 내일 아침 7시쯤에는 충북 청주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과 충북교육청은 내일 하루 모든 학교에 대해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대전과 충남교육청도 내일 하루 휴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예, 무엇보다 해안가 어민분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젯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제주도에는 특히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 비공식 기록이긴 합니다만 오늘 새벽 한라산 진달래 밭에선 순간 풍속 최대 62m입니다. 이 기록적인 강풍이 측정됐습니다. 이 정도 위력이면 철탑도 휘어질 수 있는 수준이어서 전봇대, 야자수가 맥없이 쓰러졌고 만 세대 넘는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자민 기자입니다. 건물 2층에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렸습니다. 공사장 철제 가림막이 무너져 종잇장처럼 나부낍니다. 신호등이 부러져 흔들리고 버스 표지판이 뽑혔습니다. 야자수와 가로수도 뿌리가 드러나고 부러졌습니다. 떨어지던 폭포수가 강풍에 날려 솟구칠 정도입니다. 커다란 인형 조형물도 부러졌습니다. 제주에는 오늘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2m를 기록했습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초속 60m보다 강했습니다. 길을 걷는 시민들이 강풍에 밀려 비틀거립니다. 초속 30m만 넘어도 지붕이 날아가고 목조 주택이 무너질 정도입니다. 비가 가로로 옵니다. 가로로. 전봇대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제주 서귀포와 중문 등 이틀 동안 12,0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TV조선 김재민입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해안가 주변 폭포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관광객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고 도내 곳곳에서 강풍과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쏠리기 휩쓸고 간 제주도의 모습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해안선 일대를 집중 수색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제주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부근에서 관광객 2명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이들은 폭포 부근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나온 게 그게 전부입니다. 사진 찍다가 그 남자랑 같이 갔다가. 이 사고로 23살 박모 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고 일행 31살 이모 씨는 자력으로 탈출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7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축 내장재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제주 복합체육관 천장 일부가 태풍에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빗물이 체육관 안으로 쏟아지며 건물 내부가 부분 침수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사계리는 집중호우로 밭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17개 학교가 침수와 파손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태풍의 특징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릭은 2010년 수도권을 관통해서 큰 피해를 남겼던 곤파스보다 더 위력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폭염에 한껏 달궈진 바다로부터 큰 에너지를 얻었고 이동 속도까지 느려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집중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괴물 태풍을 키운 건 폭염이었습니다. 올여름 한반도 해수면 온도는 28도 안팎을 기록하며 바닷물은 전례 없이 달궈졌습니다. 바다간에 뿜는 열 에너지는 고스란히 태풍 쏠릭을 키우는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해상 기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상태를 지나고 온 태풍이기 때문에 많이 약해지지 않았고, 쏠릭은 태풍의 눈이 크고 또렷한 도넛 모양이 특징입니다. 물이 배수구에 강한 힘으로 빨려 들어갈 때 모습과 같습니다. 눈 가까이에 구름이 단단히 뭉쳐져 있어 일반 태풍과 달리 상륙을 해도 힘을 쉽게 잃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태풍 쏠릭은 북상하는 길에 육지도 없어 힘을 뺄 장애물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느린 이동 속도도 쏠릭의 위력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는 상륙 당시 최대 풍속 초속 27m로 사상자 17명을 냈습니다. 쏠릭은 이보다 강한 초속 32m로 전망되는 만큼 파괴력은 더욱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쏠릭이 한반도를 강타할 내일 역대 태풍 피해 기록이 새롭게 세워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이번 태풍 쏠릭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입니다.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세력이 약해지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지역에 머무르기 때문에 피해가 그만큼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느림보 태풍이 더 많아질 거란 전망도 있는데 그 이유를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쏠릭이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던 오늘 낮 이동 속도는 시속 4km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 속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울이 우리 제주도에 접근하면서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향 시점이 좀 빨라진다는. 태풍 속도가 줄면 한 지역에 오래 머물게 돼 특정 지역의 강수량도 늘어나고 피해도 커집니다. 지난해 8월 미국을 강타한 태풍 하비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하비는 5일 동안이나 텍사스 인근에 머물며 8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느린 태풍이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이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68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포함된 북서태평양 지역이 20% 정도 느려져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선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구온난화가 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온난화로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기온차가 줄면서 태풍 이동 속도에 영향을 주는 기압차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 추담에 이제 생기는 게 바람인데 온도차가 적어지니 바람이 약해지는 거죠. 바람이 약해지면 태풍도 느려진다는 얘기죠. 느리지만 강해지는 태풍. 태풍 대비도 그만큼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어제는 쏠릭이 서해안을 따라 올라와서 오늘 밤 수도권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를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동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고 방향도 좀 더 일찍 동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서해안과 충청 내륙 그리고 경상북도 지방을 통과하면서 강풍 피해가 집중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수도권 지역에서도 피해 대비는 하셔야겠습니다. 하루 만에 왜 이렇게 예상 경로가 여러 차례 바뀌고 있는지 김지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후 3시 쏠릭의 이동 속도는 예상보다 느린 시속 8km였습니다. 속도가 느려진 배경으로 20호 태풍 시마론이 지목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남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원인은 추후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제20호 태풍 시마론과의 상호 관계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한반도 남동쪽에서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인 시마론은 현재 쏠릭과 1000km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처럼 1000km 내에 두 개의 태풍이 있을 때 서로 이동 경로나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후지와라 효과라고 부릅니다. 두 태풍이 만나면 태풍의 진로가 각자 바뀌거나 작은 태풍이 큰 태풍에 흡수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두 태풍이 합쳐 더 큰 태풍이 되기도 합니다.
시마로는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37m로 솔릭과 비슷한 위력을 지닌 태풍입니다. 기상청은 두 태풍의 힘이 모두 강해 서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마론의 영향으로 솔릭이 속도가 더 느려지거나 한반도를 빠져나갈 길이 막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반도 체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더 많은 피해가 불가피해집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오늘 밤 20호 태풍 시마론이 관통할 전망이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이 한 차례 영향을 준 상태라 최대 10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일본 태풍 소식 준비했습니다. 일본 시코쿠 고치현. 집채만한 파도가 바위를 덮치고 현수막은 찢어질 듯 나부낍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이 오늘 밤 시코쿠 등 일본 서남부 지역에 상륙합니다. 強い勢力の台風第20号は本日夜、四国地方や近畿地方に上陸する見込みですが、上陸前から広い範囲で大雨となる恐れがあります。 시마론의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에 달하는 상황. 밤사이 뿌릴 비의 양은 시코쿠 800mm, 미에현 600mm로 예보됐습니다. 앞서 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이미 400mm 넘는 비가 내린 곳이 있어 일부 지역은 쌍태풍으로 1000mm 이상의 폭우가 우려된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항공편 수백 편이 결항됐고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지난달 폭우로 200명 넘게 숨진 곳이어서 또다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코쿠 고치현과 에히메현 등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피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避難勧告などが出た場合は自分のことと受け止め、直ちに高い場所など安全な場所に避難する. 태풍 솔릭이 일본 규슈 해안을 지나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또 중국 동부 해안에선 어선이 좌초되거나 화물선과 충돌해 24명이 구조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미국 하와이도 비상입니다. 대형 허리케인 상륙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마트에는 생필품을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와이의 대형 마트. 물건을 사려는 주민들로 붐빕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레인의 상륙이 임박하자 생수와 통조림 등 생필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Like everyone else, I'm buying propane. I'm spending my morning standing in line to buy propane. 합판과 발전기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줄을 잇는 등 140만 하와이 주민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We're going to put them over top of windows to protect them for any hurricanes, speed winds, and we're also going to be prepping homes. 이번 허리케인은 우주에서도 뚜렷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포착된 위성사진에는 비구름이 소용돌이 치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최고 시속 209km의 강풍까지 동반한 탓에 하와이 당국은 휴교령을 내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You know, the whole focus in disaster preparedness is helping each family and each individual prepare themselves.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카테고리 4등급 허리케인 레인은 하와이 섬과 마우이, 오아후 섬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태풍이 시시각각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태풍의 진행 경로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의 안재찬 연구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태풍 대비 요령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관님 지금 울산에 계신 거죠? 네. 예, 거기는 지금 태풍이 영향이 느껴지진 않죠? 예, 여기는 바람이 좀 불지만 태풍의 직접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내일 새벽쯤이면 태풍이 서해안 쪽으로 상륙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 경로에 있는 주변 시민들 특히 대비를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먼저 TV나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 속보를 계속 확인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가지고 정전과 침수에 대비해서 응급약품과 손전등 같은 비상용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특히 이번 태풍은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이제 도시 주변을 지나게 될 텐데 이 도심에는 특히 위험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위험 요소라고 그러면은 이제 강풍 피해. 이번에 태풍 솔릭 같은 경우는 바람이 특히 강하기 때문에 강풍 피해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예. 일단 이제 강풍에 대해 가지고 외출을 하게 되면은 자기 신체적으로 바람에 밀려나가거나 또 공사장이나 맨홀 근처에 대 가지고 위험 요소가 많이 깔리게 됩니다. 특히나 또 이제 운전을 하게 된다면은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가까운 주차장이나 휴게소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예. 특히 도심지 경우에는 간판이나 지붕 등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많이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주택, 아파트 창문에 테이프나 신문 등으로 고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보통 가정에서 이제 창문 파손에 대비해서 무슨 테이블 X자로 붙이거나 또 신문지 붙이라는 이 요법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가 강풍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 실험을 하였습니다. 초당 30m 풍속에도 유리창 자체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틀과 유리 창문 사이에서 발생하는 떨림이 파손의 주요 원인이고요. 우리가 창문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효과는 유리 파손 방지보다는 파손 시의 파편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 방지의 효과적인 대비 방법으로는 창틀과 유리 창문 사이에 테이프를 단단히 고정하거나 종이를 두껍게 접어서 창틀 사이에 고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노후화된 유리 창문과 창틀 교체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뭐 창틀 사이를 아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대비 요령을 말씀해 주셨는데 외곽 주택가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면 될까요? 예. 이제 계곡이나 소하천에서 봤었을 때는 수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주변을 지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물이 범람한 경우에는 쉽게 보고 접근했다가 무릎 높이 이상 차면 성인이 버티기 어렵고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태풍이 내습 중으로 배수로 점검보다는 안전한 곳에서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해안 지역은 바닷물에 쓸리기 쉬운 물건을 치우거나 결박하셔야 됩니다. 예, 뭐 하여튼 내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좀 외출을 좀 삼가시는 게 좋겠군요. 네네. 예. 안재찬 연구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태풍 피해 대비책을 들어봤는데요. 내일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권은 특히나 간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간판이 강풍에 떨어질 경우 거의 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강풍에 찢어져 철골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간판을 소방대원이 힘들게 붙잡고 있습니다. 미리 손을 쓰지 못한 간판은 강풍에 그대로 쓰러져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간판은 말 그대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들이 없는 간판들이 있어요. 그런 간판들은 방치되다 보니까 위험한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2012년 태풍 덴빈과 볼라벤이 왔을 땐 간판 1,500여 개가 떨어졌고 11명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2010년 태풍 곰파스 때도 서울에서만 간판 500개가 추락했습니다. 간판이 오래돼 녹슬고 나사가 풀렸을 경우 사전에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행인이 위험할 정도로 건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해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내륙을 관통할 땐 아예 외출을 하지 않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태풍으로 인해 과수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문경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농민이 사과나무 가지에 지지대를 세웁니다. 지지대와 나무를 끈으로 단단히 묶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낙과 피해가 걱정입니다. 태풍은
강도가 좀 세다고 그러네요. 사실 저희 농민들은 걱정입니다. 피해가 좀 덜하고 지나가도록. 또 다른 사과 농장. 지난 2012년 태풍으로 사과나무가 무더기로 쓰러졌습니다. 나무를 새로 심고 키워 5년 만인 지난해에야 처음 수확했습니다. 이번에 또 태풍이 상륙한다는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현장이 바뀔지 모르니까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 악몽에 대해서 살아날 수도 있죠, 사실은. 올해 봄에는 냉해가 난 데 이어 여름에는 폭염으로 과일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과수 농가는 폭염 피해로 이미 전체 생산량의 30%가 줄었습니다. 보름 뒤면 추석용 사과 수확을 시작합니다. 수확기에는 과일이 가장 무겁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강해도 낙과 피해가 집중됩니다. 일소 피해까지 있는 데다가 이번에 오는 태풍 때문에 큰 걱정이 돼. 이번에만 잘 지나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난 2012년 태풍 산바 이후 6년 만에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추석을 앞둔 과수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번 태풍은 8년 전 태풍 곤파스와 경로가 닮았습니다. 한반도 왼쪽에서 상륙을 해서 관통을 하는데요. 오늘 하루 그래서 곳곳에서 태풍에 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과한 준비가 훨씬 더 낫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17명의 사상자와 76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던 태풍 곤파스. 당시 곤파스는 강화도 남동쪽, 한반도의 왼쪽으로 상륙했습니다. 피해를 키운 건 상륙 경로였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서풍이 불어요. 오른쪽 방구는 남서풍에다가 서풍이 붙어지니까 바람이 더 강해지는 거야. 곤파스와 경로가 비슷한 태풍 솔릭도 한반도 전역에 강한 바람을 몰고 온다는 겁니다. 수도권에도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면서 건설 현장은 비상입니다. 서울의 한 초고층 건물 건설 현장입니다. 태풍에 대비해 건설 작업은 모두 중단됐고 공사자재들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혹여나 바람에 날아갈까 낙하물 방지망도 눕혀 묶어놓고 작은 자재들엔 망을 씌워놨습니다. 빗물 펌프장도 태풍이 몰아올 폭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 후인에서 비가 많이 올 경우 저지대 침수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장 관리와 수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토사가 유출돼 담장과 축대가 무너질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폭풍 때문에 수도권 2천만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이번에는 충남 지역 연결하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갔고 백중사리까지 겹쳐서 비상입니다. 보령 대청항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연결했을 때보다 바람이 조금 더 거세진 느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빗방울도 굵어져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으면 시야를 전부 가릴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대천항 항구 안에는 어선과 유람선 등 선박 400여 척이 태풍을 피해 정박해 있습니다. 강풍에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밧줄로 단단히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을 불안함을 느낀 어민들은 저렇게 배에 불을 켜놓고 아직도 선박을 정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충남 각 항포구에 피항한 선박은 4,000척이 넘습니다. 충청도 해상과 육상 전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곳 대천항과 섬마을을 연결하는 유람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태풍의 상륙 경로는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오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2m까지 올라 바닷물이 넘치고 태풍에 의한 폭우가 겹쳐지면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은 전북 부안 변산반도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종과 대전을 지나 동쪽으로 이동하며 내륙을 관통합니다. 내일 아침 7시쯤에는 충북 청주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과 충북교육청은 내일 하루 모든 학교를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과 충남교육청도 내일 하루 휴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TV조선 이호진입니다. 네, 태풍 피해 없도록 마지막까지 또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무역전쟁 2라운드에 접어든 미중 간 관세 폭탄 소식입니다. 미국이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또다시 부과했고
중국 역시 똑같이 $160 규모의 미국 제품에 25%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0시 미국 정부는 예고대로 $160억 1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지난달 6일 $340억 38조 원 규모에 이은 두 번째 조치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은 모두 1,097개 품목, $500억 달러가 됩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같은 시각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입은 1,539억 달러, 미국의 대중 수입 규모 5,055억 달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항미 결전을 선택한 겁니다. 为了维护多边贸易体制，为了捍卫中方自身的合理正当权益，中方已经采取了必要的反制措施。 중국은 또 WTO 분쟁 조정기구에 이번 문제를 제소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 워싱턴에선 지난 6월에 이어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된 상황. 하지만 양국의 이번 추가 관세 폭탄에 미중 협상은 또다시 난항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흉기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와 자해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과 5시간 대치 끝에 붙잡혔습니다. 내연녀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중국 동포 60살 A씨가 경찰서를 찾은 건 어제 오후 3시 20분쯤입니다.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경찰서 실종팀에 찾아와 집 주소와 차량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집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흥분한 A씨는 가지고 있던 20cm 길이의 흉기를 꺼내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인질협상팀 4명이 투입돼 설득에 나섰고 대치 상황은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녁 8시쯤 A씨가 빈틈을 보인 사이 함께 있던 사법경찰 특공대가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는 과정에서 더 이상 협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특공대 전술팀하고 협력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해소동으로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했습니다. A씨는 현재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인적사항과 왜 자해소동을 벌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태풍 솔릭은 지금 진도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자정 무렵에는 전남 서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오전 6시쯤에는 대전 부근을 지나겠고 정오 무렵에 강원도를 통과해 내일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3시 무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진로가 남쪽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 최고 40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중부와 경북, 전북 지역도 100mm 안팎의 폭우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강원 산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밤사이 전국으로 이 비구름이 확대가 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내일 오후에, 중부는 내일 밤에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레는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폭염도 누그러집니다만 일단 내일까지는 태풍이 지나가는 곳을 중심으로 초속 30-40m의 강풍이 불겠고요. 파고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는 전남 해안 지역에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몇 시간 뒤면 이제 태풍이 서남 해안을 통해서 상륙한 뒤에 내일은 하루 종일 한반도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는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보가 되니까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집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